아, 지금 이게 뭔입니까? 서류 형식이 주 엉망인데요. 아, 그런가요? 다시 쓰겠습니다. 민원실 창구에서 터져 나온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69의 오태준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도로 받아들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그를 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옆 창구에서는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민원실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의 이름은 온라인에 퍼졌어요. 수상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조심해야 할 사람.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소문은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가족들조차 태준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쳤다고 단정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고한 시민으로 오해받은 공익감사관의 은밀한 임무와 그를 향한 집단 의심의 충격적 반전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장례식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평온한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조문을 마친 뒤에도 발걸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오태준은 상주석이 아니라 벽 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69이라는 나이답지 않게 등은 곱게 펴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바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친족들이 하나둘 들어와 인사를 건넸지만 태준에게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저 스쳐 지나가듯 한번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옆에는 종이 한 장이 접힌 채로 있었어요. 누가 펼쳐보지도 내용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태준은 그 종이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 존재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공기는 무거웠어요. 장례식장 특유의 향 냄새와 낮게 깔린 음악 소리만이 그 무게를 조금 덜어줄 뿐이었습니다. 젊은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남정우였어요. 39 정도 되어 보이는 그는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준 옆으로 다가가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절차 확인차 왔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준비되셨나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우는 책상 위 봉투를 확인하려다 말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다만 필요한 양식 몇 장을 꺼내 태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태준은 펜을 집어들었지만 서명란을 채우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삼식이었어요. 56에 그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어색한 자리일수록 더 크게 웃고 더 많이 말했습니다. 아, 태준이 형 어디 계셔? 내가 인사 좀 드려야지. 우리 친한 사이잖아. 주변 친척 몇 명이 삼식을 말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태준을 발견한 삼식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 거기 계셨네? 내가 찾았잖아요. 왜 이렇게 구석에 계세요? 저기 상주석 자리 비어 있던데? 삼식의 말에 장례식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삼식은 분위기를 읽지 못한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형도 참 이런 날엔 좀 편하게 앉아 계셔야죠. 뭐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삼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공간을 더 차갑게 만들었어요. 정우가 조용히 삼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삼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우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변 시선이 따가웠기 때문입니다. 삼식은 멋쩍게 웃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가 나간 뒤에도 장례식장 안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태준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종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곳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그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구석에 앉아 있는지, 왜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지, 왜 종이는 펼쳐지지 않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그 궁금증은 무거운 의심으로 바뀌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장례식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미 끝나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장례식장 밖 복도는 암보다 조금 더 시끄러웠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온 사람들, 전화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 나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김삼식은 그 중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는 친척 몇 명을 붙잡고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내가 태준이 형이랑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데, 나 어렸을 때부터 형한테 많이 배웠거든. 형이 진짜 대단한 분이야. 삼식의 말에 친척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끄덕임은 동의라기보다 그냥 넘어가려는 몸짓에 가까웠어요. 삼식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형이 지금 저렇게 조용히 계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형은 원래 말이 없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속은 깊어. 진짜 깊다고. 삼식은 자신의 말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다른 누군가는 시계를 보며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삼식은 그걸 보고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요즘 형 좀 이상하긴 해. 며칠 전에도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바쁜가 보지 뭐. 형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 말에 친척 한 명이 삼식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삼식아,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아내 분위기 봤잖아. 삼식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손을 내저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나 그냥 형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뭐가 문제야? 문제 아니면 다행이고. 친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삼식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복도는 금세 텅 비어갔어요. 삼식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남정우가 나왔습니다. 정우는 삼식을 발견하고 짧게 눈인사를 했어요. 삼식은 반가운 듯 다가갔습니다. 아, 저기 법원에서 오신 분이시죠? 제가 태준이 형 친척인데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짧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 요즘 어떤가요? 혹시 뭐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정우는 잠시 삼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무표정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요. 절차요? 무슨 절차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남기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삼식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진 건 아닌지,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삼식은 곧 그 불안을 털어냈어요. 그리고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이, 뭐 별일 있겠어. 형이 워낙 조용한 분이니까 그런 거지. 삼식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복도 끝에서 태준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가는 길이었어요. 삼식은 태준을 보고 손을 흔들려다 멈췄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너무 굳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삼식은 손을 내리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태준은 삼식을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본 것 같기도 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삼식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신이 뭔가 잘못 말한 건 아닌지, 자신의 웃음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닌지. 하지만 그 생각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삼식을 불렀습니다. 식순이 시작되니 들어오라는 말이었어요. 삼식은 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지만 복도에는 무언가 무거운 공기가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태준을 의심했고 삼식은 여전히 그 의심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심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태준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고 누군가는 그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단정했습니다. 근거는 없었어요. 다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남을 것처럼 보였어요. 시간은 하루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태준은 집안을 서둘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태준은 옷장을 열고 정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정장은 오래된 것이었어요. 소매 끝이 조금 해지고 단추 하나는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옷을 입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툼한 갈색 서류철이었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여러 번 펼쳤다 접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태준은 서류철을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확인했어요.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심스러웠어요. 뭔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어요. 태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추자 곧 다시 울렸어요. 같은 번호였습니다. 태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오태준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은 태준은 서류철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한 번 더 시계를 봤습니다. 4시 15분이었어요. 버스 시간표를 확인했지만 이미 막차는 지나갔습니다. 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야 했어요. 차고에 있던 낡은 경차를 꺼냈습니다. 15년은 된 차였어요. 문을 열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시동을 걸자 엔진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준은 백미러를 조정하고 천천히 차를 빼냈어요.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생각보다 막혔습니다. 퇴근 시간이 겹친 탓이었어요. 태준은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옆 차선의 운전자가 태준의 차를 힐끗 쳐다봤어요. 태준은 시선을 피하고 앞만 봤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다시 출발했어요. 목적지까지는 30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회색 외벽에 유리창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주차장 입구를 찾아 천천히 들어갔어요. 주차 공간을 찾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부분 차들이 고급 승용차였어요. 태준의 낡은 경차는 그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태준은 가방을 메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건물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조명이 밝았어요. 안내 데스크가 정면에 있었고 양쪽으로 폭도가 뻗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어요. 직원이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지는 않았지만 친절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민원 접수하러 왔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태준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어요. 그 과정이 조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태준을 다시 쳐다봤어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하게 와서요. 예약 없으면 대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직원은 번호표를 내밀었습니다. 태준은 그걸 받아들고 대기 공간으로 갔어요.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태주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그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태주는 그 불안을 애써 눌렀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태주는 번호판을 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로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태준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떴고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원실 입구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보안 요원이 서 있었어요. 제복을 입은 그는 태준을 보자마자 손을 들어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신분 확인 좀 하겠습니다. 태준은 다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이미 로비에서 한번 확인했지만 보안 요원은 다시 확인했어요. 신분증을 유난히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사진과 얼굴을 번갈아 보고 뒷면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태준은 가만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방문 목적이 뭐죠? 민원 접수입니다. 어떤 민원인데요? 서류 제출하러 왔습니다. 보안 요원은 태준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가방 열어보세요. 태준은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철이 보였습니다. 보안 요원은 서류철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유독 오래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게 뭔데요? 제출할 서류입니다. 무슨 서류?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대답하기 애매했어요. 보안 요원은 잠시 태준을 바라보다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짧게 말을 주고받았어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보안 요원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무전이 끝나자 그는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저쪽 줄로 가세요. 3번 창구요. 여기 아닌가요? 3번 창구로 가시라니까요. 보안 요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준은 더 묻지 않고 가방을 닫았어요. 그리고 보안 요원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원실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줄이 보였어요. 3번 창구는 가장 구석에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곳으로 가서 줄을 섰어요. 주변 사람들이 태준을 힐끗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낡은 정장을 보고 누군가는 그의 오래된 가방을 봤어요. 태준은 시선을 느꼈지만 외면했습니다. 줄은 천천히 줄어들었어요. 앞 사람이 접수를 마치고 떠나자 태준의 차례가 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여직원이었어요.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떤 용무세요? 서류 제출하러 왔습니다. 서류 주세요. 태준은 서류철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몇 장을 창구 너머로 밀었어요. 직원은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이거 양식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날짜가 이상한데요? 어디가 이상한가요? 직원은 서류를 태준 쪽으로 밀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요. 이 날짜는 이미 지났잖아요. 이거 다시 작성해 오셔야 해요. 다시요? 네. 이대로는 접수 안 됩니다. 태준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는 정확했어요. 잘못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상 안 된다니까요? 혹시 이거 처음 하시는 거예요?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태준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다시 태준에게 밀어냈어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지금은 접수 못 해드립니다. 잠깐만요. 확인 좀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확인할 거 없어요. 양식이 틀렸다니까요. 직원의 말에 옆 창구 직원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민원실 안에 짧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집어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직원은 이미 다음 사람을 부르고 있었어요. 태준은 민원실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접수는 거부당했어요. 태주는 고개를 들어 창구 쪽을 봤습니다. 직원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끔 태준 쪽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시선을 내렸어요. 가방을 다시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원실을 나오는 길 보안요원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보안요원은 태준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어요. 태준은 로비로 나왔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 모든 게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태준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어요.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태준은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그냥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고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기 시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준은 차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돌아갈까? 다시 들어갈까? 선택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마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다시 차에서 내렸어요.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 좌측 입구였어요. 보안요원은 달랐지만 절차는 같았습니다. 신분증 확인, 가방 검사. 태준은 묵묵히 따랐어요. 이번 보안요원은 별말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태준은 다시 민원실로 들어갔어요. 창구는 여러 개였습니다. 태준은 아까와 다른 줄에 섰어요. 이번에는 1번 창구였습니다. 줄은 길었어요. 사람들은 각자 서류를 들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태준도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날짜, 서명, 도장.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태준의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 직원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태준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용무십니까? 서류 제출입니다. 서류 주세요. 태준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어요. 1장, 2장, 3장.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탁 하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거 뭡니까? 민원 서류입니다. 이게 민원 서류라고요? 형식이 엉망인데요. 직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규정에 맞춰 작성했습니다. 규정에 맞춰요? 여기 봐요. 이 항목은 빠졌고 이 날짜는 잘못됐고 도장은 어디 찍었어요? 여기 찍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은 서류를 들어 태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여러 곳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접수 안 됩니다. 다시 작성해 오세요. 민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태준을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도로 받아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옆 창구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저런 분들 많아. 준비도 안 하고 와서 우리 보고 다 해달래? 그 말에 몇몇 민원인들이 웃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민원실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벤치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잠시 후 누군가 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남정우였어요. 그는 태준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태준은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정우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태준에게 건넸어요. 이거 필요하실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태준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준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서류를 다시 정리했어요. 그때 김삼식이 민원실로 들어왔습니다. 삼식은 태준을 발견하고 크게 손을 흔들었어요. 형, 여기서 뭐 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시 쳐다봤습니다. 태준은 재빨리 손을 들어 삼식을 제지했어요. 하지만 삼식은 개의치 않고 다가왔습니다.
형, 무슨 일 있어요? 왜 여기 계세요? 집에 가. 지금은 안 돼. 에이, 뭐가 안 돼요? 내가 도와드릴 거?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삼식은 태준의 서류를 보려고 했습니다. 태준은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삼식아, 제발 지금은 가줘.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삼식은 잠시 멈칫했어요. 태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삼식은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알겠어요, 형.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 거? 삼식이 나간 뒤 민원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태준을 향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속삭였습니다. 태준은 그 모든 걸 느꼈지만 외면했어요. 그저 가방을 메고 민원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태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우가 준 봉투를 꺼내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태준은 쪽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 태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준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무언가 시작됐습니다. 태준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끝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준이 건물을 나간 뒤 민원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가 업무를 계속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몇몇은 자리를 비우고 몇몇은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휴게실에는 4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아까 태준을 상대했던 창구 직원이었어요. 그는 컵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진짜 웃긴 사람 왔어. 서류도 제대로 안 갖춰 가지고 와서는 우리 보고 접수해달래? 옆에 앉은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봤어. 그 할아버지 맞지? 3번 창구에서도 거절당했던데? 맞아. 그 사람 뭔가 이상했어. 계속 우기더라고. 규정대로 했다면서. 다른 직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어요. 말단이었지만 말은 많았습니다. 저 사람 혹시 전에도 온 적 있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좀 낯익던데? 창구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너 어디서 봤어? 아니,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름도 뭔가 들어본 것 같고. 오태준? 흔한 이름 아니야? 그건 그런데 뭔가 찝찝하네. 젊은 직원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커피를 마셨어요. 하지만 젊은 직원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봐봐. 오태준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까 뭔가 나오는데?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직원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여기 봐. 작년에 민원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창구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야? 사진도 없잖아.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름이랑 나이가 비슷해. 에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너무 오버하지 마. 여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좀 이상하긴 했어. 저 사람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거든.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 숨긴다니 무슨 영화도 아니고. 아니, 진짜야. 나도 민원실에서 오래 일했지만 저런 사람은 처음이었어. 보통은 화를 내거나 항의를 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더라고. 그게 더 무서웠어. 창구 직원이 다시 웃었습니다. 뭐 우리가 알바는 아니지. 어차피 접수 안 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면. 젊은 직원의 말에 휴게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창구 직원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서류 잘못 가져온 할아버지일 뿐이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뭘 말씀드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래도 젊은 직원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휴게실을 나서면서 여직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뭔가 이상했어. 저 사람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다니까. 그 말을 들은 다른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냥 피곤해 보였던 거겠지. 나이도 많으시고. 하지만 여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원실은 다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업무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누군가 오태준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없었어요. 다만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곧 다른 직원에게도 전해졌어요. 사무실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고 누군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오태준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 확인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의심만이 조금씩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곧 기관 전체로 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내부 메신저에 태준의 이름을 올렸어요. 경계하라는 식의 모호한 문장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심하라는 말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충분히 강력했습니다. 저녁 6시 공공기관 건물 밖 주차장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몇몇은 차에 타기 전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응, 나 지금 퇴근하는데. 오늘 진짜 이상한 일 있었어.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민원실에 어떤 할아버지가 왔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 직원들이 다 긴장한 것 같았어. 뭔가 큰일 터질 것 같은 느낌? 옆에 서 있던 다른 직원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도 곧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야, 너 오늘 민원실 소식 들었어? 오태준이라는 사람 왔었다는데. 오태준? 그게 누군데?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부에서 좀 조심하라고 했대. 뭔가 있는 사람인가 봐.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태준이라는 이름과 민원실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만이 전달됐어요. 태준은 그 시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낡은 차를 몰고 골목길을 지나갔어요. 신호등에서 멈춰 섰을 때 옆차의 운전자가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조금 길었어요.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 근처 편의점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편의점 직원이 태준을 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태준은 그걸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평소처럼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보통은 저녁 뭐 먹느냐, 날씨가 춥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아주머니는 곧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태준은 아주머니가 안을 향해 뭔가 말하는 걸 봤어요. 들리지는 않았지만 태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태주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삼식이었어요.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삼식이. 형, 오늘 기관에서 봤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삼식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어딘가 들뜬 느낌도 있었어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긴요. 형 표정이 진짜 안 좋던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삼식아, 지금은 통화하기 어려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형, 잠깐만요. 저 오늘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 들었거든요. 형 이름이 어디선가 나왔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삼식이 다시 물었어요. 형, 거기 계세요? 응, 있어. 무슨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친척 중에 누가 그러는데 형 이름이 온라인에서 돌아다닌대요. 뭔가 민원 관련해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너무 신경 쓰지 마. 근데 형, 진짜 괜찮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라도. 괜찮다고 했잖아. 삼식아, 나 좀 쉬어야 해. 끊을게. 태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짧은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공공기관에서 이상한 사람 봤는데요 였어요.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오늘 민원실에서 수상한 할아버지를 봤다는 이야기, 직원들이 긴장한 것 같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름이 오태준이라는 이야기. 댓글은 빠르게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자기도 그 이름을 들어본 것 같다고 했고 누군가는 무슨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확인된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의심과 추측만이 쌓여갔어요. 태주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무언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막을 수 없는 파도.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태주는 알 수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민원실에서의 일로 가득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주는 신문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오태준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택배 기사는 박스를 건네주며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태준이 서명을 하는 동안 택배 기사는 태준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태준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택배 기사는 박스를 건네주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냥 동네에서 소문이 좀 도는 것 같아서요. 소문이요? 택배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실례했습니다. 택배 기사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태주는 문을 닫고 박스를 거실에 내려놨어요. 소문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준의 조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35인 조카는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는 편이었어요. 태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삼촌, 저 민수예요. 그래, 민수야. 무슨 일이니? 삼촌, 혹시 요즘 어디 다니시는 데 있으세요? 아니면 무슨 일 하시는 거 있으세요? 왜 그러니?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니, 그게 오늘 회사에서 동료 한 명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삼촌 이름을 어디서 들었다면서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태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물었어요. 삼촌, 진짜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야, 아무 일도 없어. 네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근데 삼촌,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삼촌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명예? 태주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걱정 말고 내 일이나 잘해. 알겠지? 전화를 끊은 태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카까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태는 생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삼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태주는 문을 열어주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형,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삼식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태주는 마주 앉았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데? 형,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무슨 일 있으시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는데 저만 모를 순 없죠. 수군거린다고? 뭘 수군거리는데? 삼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어디 기관에 민원 넣으려다가 거절당했다는 얘기요. 그리고 뭔가 큰 문제에 연루됐다는 소문도 있고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일 뿐이야. 사실이 아니야. 그럼 뭐가 사실이에요? 형,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친척들한테 계속 연락받거든요.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태주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삼식은 조바심을 내며 말을 이었어요. 형, 만약에 진짜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오해만 커져요. 오해라.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삼식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형, 제 말 들으세요. 지금 동네 사람들, 친척들 다 형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요. 제발 뭐라도 해명을 하세요. 해명을 해?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삼식은 잠시 멈칫했어요. 네, 해명을 하셔야죠. 형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식아, 오늘은 돌아가는 게 좋겠어. 나 좀 쉬고 싶어. 형. 삼식도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삼식은 어쩔 수 없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형,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형이 혼자 감당하시면 안 돼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걱정 마. 태준은 문을 열었습니다. 삼식은 나가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뒤 태준은 거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내려다봤어요. 삼식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삼식은 차를 출발시키지 않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창문에서 물러났어요. 그날 밤 태준의 휴대폰에는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친척들, 옛 동료들, 심지어 오래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괜찮냐는 물음, 무슨 일이냐는 물음, 도와줄 일이 있냐는 물음. 하지만 태준은 아무에게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음속으로 바꾸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족들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알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집에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돈돼 있었고 거실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다만 식탁 위에 열쇠 한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조카 민수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는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민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어요. 세 번째 시도 끝에 전화는 꺼졌습니다. 이상하네. 민수는 중얼거리며 삼촌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민수는 불안해졌습니다. 회사를 조퇴하고 삼촌 집으로 향했어요. 오후 2시 민수는 태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기 혹시 우리 삼촌 보셨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못 봤어요. 어제 저녁에는 계셨는데 혹시 어디 나가시는 거 보셨나요? 글쎄요. 새벽에 현관문 여닫는 소리는 들었는데. 민수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삼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식 아저씨, 저 민수예요. 혹시 삼촌 어디 계신지 아세요? 삼식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뭐? 형 연락 안 돼? 나도 아침부터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집에도 안 계세요? 어떡하죠? 뭐? 집에 없다고? 잠깐만 내가 지금 갈게. 삼식은 4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아직도 연락 안 돼? 네, 전화도 꺼졌어요. 삼식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형, 오태준 형,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삼식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민수도 따라갔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처음엔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식이 가족 상황을 설명하고 안전이 걱정된다고 하자 직원은 망설이다가 예비 열쇠를 가져왔어요. 만약에 문제 생기면 책임 못 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문이 열렸습니다. 삼식과 민수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지만 태주는 없었어요.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는 정돈돼 있었고 옷장도 닫혀 있었습니다. 삼식은 옷장을 열었어요. 옷은 그대로 있네. 민수는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는 돼 있었고 쓰레기통도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정돈돼 있었지만 태주는 없었어요. 식탁 위에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삼식이 그걸 집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차 열쇠 같은데요? 민수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주차장을 확인했어요. 아저씨, 삼촌 차 없어요. 뭐? 삼식도 창가로 달려왔습니다. 태준의 낡은 경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차를 몰고 어디 간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열쇠는 왜 여기 있어요? 둘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차를 몰고 나갔는데 열쇠는 집에 있다니. 말이 안 됐습니다. 삼식은 거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서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았어요. 서랍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장도 뒤졌어요. 역시 없었습니다. 민수야, 형이 요즘 무슨 서류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거 못 봤어? 잘 모르겠는데요. 삼촌이 무슨 서류를요? 아니, 그냥 형이 최근에 뭔가 중요한 일 하시는 것 같았거든. 민수는 태준의 방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먼지만 있었습니다. 옷장 위쪽 선반도 확인했어요. 낡은 상자 몇 개가 있었지만 서류는 없었습니다. 아저씨,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삼식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더 소문이 커질 텐데. 그래도 삼촌 안전이 먼저잖아요. 그건 그런데. 삼식은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민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민수입니다. 혹시 오태준 씨 조카분이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법원 소속 남정우입니다. 오태준 씨와 연락이 닿으십니까? 민수는 깜짝 놀라 삼식을 쳐다봤어요. 아니요,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찾고 있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오태준 씨가 현재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전한 곳이요? 그게 어디인데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곧 연락 가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삼식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야? 무슨 얘기했어? 법원에서 온 사람이래요. 삼촌이 안전한 곳에 있대요. 안전한 곳?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태주는 사라졌고 연락은 끊겼고 법원에서는 안전하다고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태준이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여전히 끊겼어요. 가족들은 모였지만 누구도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집 거실에 친척들이 모여 앉았어요. 분위기는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연락 왔다는 거지? 친척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안전한 곳에 있다고만 했어요. 그 이상은 말 안 해줬고요. 안전한 곳이면 어디야? 병원? 아니면 경찰서?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줬어요. 삼식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봐도 뭔가 이상해. 형이 그냥 사라질 분이 아니거든. 분명히 뭔가 있어. 뭐가 있다는 거야? 그걸 나도 모르지. 근데 요즘 형 행동이 이상했어. 민원실에도 가고 사람들 피하고. 친척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태준이 형이 무슨 사건에 연루된 거 아니야? 사건이라니 무슨 사건? 글쎄,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 근데 온라인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 태준이 형 이름이.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글이요? 어디요? 친척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공공기관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태준의 이름이 거론돼 있었습니다. 댓글도 여러 달려 있었어요. 이 사람 나도 봤음. 진짜 수상했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음.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님? 민수는 글을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삼식도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도 돼? 근데 사실이잖아. 태준이 형이 민원실에서 거절당한 건 맞잖아. 거절당한 게 죄야? 그게 왜 문제가 돼? 친척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모르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지. 어쩌겠어.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아니에요. 삼촌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사라졌어? 왜 연락도 안 받고?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민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친척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태준이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게 나쁜 일이라고. 근거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날 밤 온라인에는 더 많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태준이 사기꾼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공공기관을 속이려 했다고 했어요. 확인된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추측과 상상만이 쌓여갔어요. 댓글은 수백 개를 넘어섰고 공유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의 옆집 아주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나오다가 복도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옆집 할아버지 요즘 안 보이시던데요? 맞아요. 며칠째 못 봤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혹시 뉴스 보셨어요? 저분 이름이 나왔던데요? 뉴스요? 무슨 뉴스요? 아니, 정확히 뉴스는 아니고 온라인에서요. 뭔가 문제가 있으신가 봐요. 아주머니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혹시 모르잖아요. 두 사람은 각자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옆집 할아버지 뭔가 문제 있으신가 봐. 사람들이 그러는데. 소문은 이렇게 퍼졌습니다.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두 사람에서 10사람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불안은 키워졌어요. 태준이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뭔가 큰 문제를 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들은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태준의 이름은 이제 공식적으로 주의 대상이 됐어요. 보안팀에서는 태준의 방문 기록을 다시 조사했고 민원실 직원들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태준이 이상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서류가 의심스러웠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느낌이 그랬다고들 했습니다. 남정우는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다가왔어요. 정우야, 너 오태준이라는 사람 알아?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아니, 요즘 그 사람 때문에 난리잖아. 너도 법원 쪽 일하니까 혹시 뭐 아는 거 있나 해서.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그래? 근데 그 사람 진짜 문제 있는 거 맞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정우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건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에이,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마. 어차피 다 아는 얘기잖아. 정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갔어요. 정우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태준은 지금 어디 있을까? 안전할까? 정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태준의 가족들은 장례식장 근처 식당에 모여 있었어요. 음식은 나왔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국물만 식어가고 있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장례식인데 삼촌은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삼식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장례식 당사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장례식을 치러? 친척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안전하다고 했잖아. 그럼 믿어야지. 믿어? 뭘 믿어? 형 얼굴도 못 보고 어떻게 믿어? 삼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민수가 삼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조용히 해요. 여기 사람 많아요. 삼식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다른 친척이 작게 말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지 뭐. 진짜 무슨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 사고? 지금 사고가 안 난 게 어디 있어요? 삼촌 명예는 이미 다 무너졌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테이블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식당 안은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시끄러웠지만 태준의 가족들 테이블만은 조용했어요. 잠시 후 삼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담배 좀 피우고 올게. 밖으로 나간 삼식은 건물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남정우였어요. 담배 피우세요? 삼식은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법원에서 온 사람? 네, 맞습니다. 형은 어디 있어요? 내일 장례식인데 형 없이 어떻게 해요? 정우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어요. 오태준 씨는 안전합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안전하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왜 가족한테도 연락 안 해요? 지금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 무슨 상황이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삼식은 답답함에 담배를 세게 빨았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형이 뭘 잘못했어요? 사람들은 다 형을 의심하는데 당신들은 아무 말도 안 해주잖아요. 죄송합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곧이 언제예요? 내일이요? 모레요? 정우는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모든 게 밝혀집니다. 정우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삼식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일. 도대체 내일 뭐가 밝혀진다는 걸까요? 삼식이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이미 계산을 마치고 일어서는 중이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봐야지. 준비할 것도 있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왔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맞아주며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조문객 명단, 식순, 음식 준비.
모든 게 차례대로 진행됐어요. 하지만 상주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빈 의자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삼식은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다른 친척들은 서로 속삭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조문객들 오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글쎄, 사정이 있다고 해야 하나? 사정? 무슨 사정이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냥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안 될까? 에이, 그것도 이상하잖아. 본인 장례식에 본인이 없다는 게 말이 돼? 가족들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안한 밤을 보낼 뿐이었어요. 민수는 장례식장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삼촌, 내일 꼭 오세요. 제발요. 문자는 발송됐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새벽 1시쯤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눈을 붙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삼식은 몇 번이나 뒤척였고 민수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장례식은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태준이 나타나기를, 모든 의혹이 풀리기를.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다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긴 밤은 그렇게 흘러갔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의 날이 밝았어요. 장례식은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하지만 상주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어디 갔느냐, 왜 없느냐, 무슨 일이냐. 민수와 삼식은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지만 불편한 시선은 계속됐습니다. 오전 9시 남정우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수를 불렀어요.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민수는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정우가 말했어요. 오전 11시에 법원에서 공개 청문회가 있습니다. 오태준 씨 관련해서요. 청문회요? 갑자기 왜요? 자세한 건 거기서 들으시면 됩니다. 가족분들도 참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장례식은요? 장례식은 오후로 연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게 먼저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수는 안으로 들어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척들은 술렁거렸지만 결국 법원으로 가기로 했어요. 법원 청문회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공공기관 직원들, 기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태준의 가족들은 앞줄에 앉았습니다. 11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오태준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민수는 벌떡 일어섰어요. 삼촌. 태준은 민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부터 오태준 씨 관련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태준 씨 본인의 신분을 밝혀주시겠습니까? 태준은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오태준입니다. 현재 법무부 지정 공익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공익감사관? 그게 뭐지?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민수와 삼식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공익감사관의 역할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공기관의 부정과 비리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입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신분이며 조사 기간 동안에는 신원이 보호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대전 공공기관 민원실 방문도 그 업무의 일환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행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오태준 감사관이 제출하려 했던 서류는 민원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문서 조작 및 민원 무단 폐기 증거였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스캔된 문서들, 녹취록, 이메일 기록. 방청석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어요. 해당 기관은 지난 3년간 민원 처리 건수를 조작해 왔습니다. 실제로 접수된 민원의 30%가 임의로 폐기됐고 처리 완료로 위장됐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은 500명이 넘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오태준 감사관은 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접수를 거부했고 오히려 감사관을 의심스러운 인물로 몰아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민원실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태준이 창구에서 거절당하는 장면, 직원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장면, 보안요원이 태준을 유독 오래 감시하는 장면. 모든 게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감사관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를 문제 인물로 낙인 찍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사회 전체가 오태준 감사관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삼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다른 친척들도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진행자가 공공기관 측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피고 측에서 반론하시겠습니까? 관계자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증거는 명확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앉았던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어요. 그 중에는 태준을 창구에서 거절했던 직원도 있었고 휴게실에서 농담을 던졌던 젊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은폐와 방해, 그리고 무고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일어서며 수군거렸어요. 방청석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곧 청문회실 전체로 퍼졌어요. 민수는 달려가 태준을 껴안았습니다. 삼촌,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태준은 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삼식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삼식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삼식아, 수고했어. 형이 진짜. 삼식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다가와 태준에게 사과했어요. 태준은 모두를 다독였습니다. 청문회실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태준은 짧게 말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법원을 나섰어요. 밖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공공기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는 건물 입구를 비췄어요. 직원들은 출근하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누군가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내부 회의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기관장, 부서장, 팀장들이 모두 모였어요.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기관장이 책상을 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서장들은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장이 다시 물었어요. 누가 처음 민원 폐기를 지시했습니까? 누가 문서를 조작했습니까? 한 부서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해온 관행이었습니다. 처리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관행? 관행이면 된다는 겁니까? 기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부서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왜 감사관을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보안팀은 뭐 했습니까? 보안팀장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냥 수상한 사람으로만.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고 내쫓았다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책임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책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직원들끼리 대화가 오갔습니다. 창구에서 퇴근을 거절했던 직원은 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나 어떡해? 내가 그분을 거절했어. 옆 동료가 위로했습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다 몰랐잖아. 근데 CCTV에 내 얼굴이 다 나왔어. 뉴스에도 나오고. 난 끝났어. 휴게실에서 농담을 던졌던 젊은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직서를 쓰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입이 싸가지고? 선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사직하면 인정하는 거야. 버텨봐. 버텨요? 어떻게 버텨요? 사람들이 날 범죄자처럼 보는데. 젊은 직원은 사직서를 구겼습니다. 하지만 다시 펼쳐서 이름을 적었어요. 오후가 되자 감사팀이 들어왔습니다. 외부 감사였어요. 그들은 서류를 전부 압수했고 직원들을 하나하나 소환했습니다. 진술은 길게 이어졌어요.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실행했는지, 누가 알고 있었는지.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관장이 단상에 섰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잘못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오태준 감사관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관장은 준비된 답변을 읽었지만 기자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회견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온라인은 뜨거웠습니다. 태준을 의심했던 글들은 삭제되거나 사과문으로 바뀌었어요. 댓글도 달라졌습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섣불리 판단한 제가 부끄럽네요. 이분이 영웅이셨네요.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공공기관을 향해서였어요. 이런 기관이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말이 돼? 직원들 다 자르고 새로 뽑아야 함. 책임자 명단 공개해라. 여론은 급격히 돌아섰습니다. 태준을 향했던 화살은 이제 기관을 향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정우는 사무실에 앉아 후속 절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어요. 피해자 명단, 배상 계획, 징계 명단. 일은 산더미였습니다. 동료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수고하네. 밤새 일했어? 응, 정리할 게 많아서. 오태준 감사관 대단하더라. 그렇게 오래 참았다니.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아무도 몰랐어? 가족들도? 네, 신원 보호 때문에 말할 수 없었대요. 심지어 위협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 참 쉽게 판단하더라. 증거도 없으면서. 그게 사람이에요.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죠. 정우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공공기관 건물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항의 집회였어요. 피켓을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책임자 처벌하라. 투명한 조사 진행하라. 민원 제대로 처리하라. 경찰이 출동했지만 제지하지는 않았어요. 평화로운 집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건물 안까지 들렸어요. 직원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길은 멀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공기관은 대대적인 개편을 거쳤어요. 기관장은 사퇴했고 부서장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원실 직원 중 5명은 재배치됐고 2명은 재교육을 받았어요. 창구에서 퇴준을 거절했던 직원은 일선에서 물러나 내부 교육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교육실에 앉아 신입 직원들을 마주했어요. 첫 교육 주제는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였어요. 신입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절대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게실에서 농담을 던졌던 젊은 직원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남정우를 찾아왔어요. 정우 선배님,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뭐 할 계획이에요? 좀 쉬다가 다시 시작하려고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젊은 직원은 깊게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조금 구부정했지만 발걸음은 단단해 보였어요. 공공기관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폐기된 민원은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했어요. 외부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일어났지만 확실했어요. 태주는 공익감사관 임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옆집 아주머니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오래 참으시다니. 참은 게 아니에요. 그냥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태주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카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음식을 잔뜩 들고 왔어요. 삼촌,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까? 민수야, 안 그래도 돼.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민수는 부엌으로 가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재료를 썰었어요. 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민수는 태준 맞은편에 앉았어요. 삼촌, 정말 힘드셨죠? 응, 조금. 왜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라도. 태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말하면 너희가 더 힘들어질까봐. 그리고 임무니까. 그래도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밥을 한 숟갈 떴어요. 민수야,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는 평범하게 살 거야. 정말요? 응, 정말.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했어요. 며칠 후 김삼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태주는 차를 내왔습니다. 형, 제가 진짜 미안해요. 뭐가? 형한테 의심 같은 거 품었잖아요. 제가 진짜 바보였어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식아, 넌 나한테 도움 줬어. 장례식 때도 그렇고. 근데 저는 충분했어. 가족이잖아. 삼식은 차를 마시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태주는 그를 토닥였어요. 이제 그만 생각해. 앞으로 잘하면 돼. 네, 형. 삼식은 한참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남정우는 마지막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배상도 완료됐고 후속 조치도 마무리됐어요. 그는 파일을 닫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어요. 끝났어? 응, 이제 끝났어. 수고했어. 다음 사건은 뭐야? 정우는 새 서류처를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 민원실. 비슷한 문제래. 또? 응, 또. 동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는 서류처를 가방에 넣었어요. 할 일이 많네? 그래도 해야지.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현장으로 향했어요. 태주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편의점을 지나갈 때 직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주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쉴 시간이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태주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는 책을 봤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 민원실은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이 설치됐고 민원 처리 현황이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떴어요. 직원들은 친절했고 절차는 명확했습니다. 시민들은 예전보다 편하게 민원을 접수했어요. 민원실 입구에는 작은 안내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모든 민원은 소중합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깊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온 편지였어요. 봉투를 열자 감사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로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태주는 감사패를 책상 서랍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삼촌, 이번 주말에 뵈러 가도 돼요? 그래, 와라. 밥 해줄게. 제가 해드릴겨? 삼촌은 쉬세요.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태주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예쁜 풍경이었어요. 같은 시각 공공기관 교육실에서는 신입 직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스크린에 사례를 띄웠어요. 오태준 감사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한 신입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맞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나요? 다른 신입 직원이 말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면 안 된다는 거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강사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입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은 계속됐어요. 남정우는 새로운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복지센터였어요. 또다시 비슷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했어요. 정우는 노트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교육 강화, 인식 개선, 지속적인 감시. 할 일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김삼식은 친척 모임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태준 이야기를 꺼냈어요. 태준이 형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가문의 자랑이지. 삼식은 작게 웃었습니다. 형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조용하지만 강하시죠. 너도 옆에서 많이 도와줬다며? 삼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의심만 했죠. 그래도 가족이잖아. 끝까지 함께 했잖아. 삼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마트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저기 옆집 할아버지 그분 알죠?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맞아요. 뉴스 봤어요. 우리가 오해했었네요. 부끄러워요. 제가 뒷말도 했거든요. 누구나 실수하죠.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끔 태준의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영웅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본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태주는 그런 글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민수가 찾아왔어요. 그는 장을 보고 와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태주는 거실에 앉아 TV를 봤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터졌다는 내용이었어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혼잣말이야. 밥 다 됐어요. 드시러 오세요. 태주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어요.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삼촌, 후회 안 하세요? 뭘? 그렇게 힘든 일 하신 거요? 태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다만 아쉬운 건 있어. 뭐가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변하고 있어. 천천히지만. 정말요? 응.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 잎이 날렸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단정할까?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까? 질문은 조용히 남았습니다. 대답은 각자의 몫이었어요. 오태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아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판단할까요? 겉모습만 보고 소문만 듣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나요? 태주는 영웅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임무를 다했을 뿐이에요. 조용히 묵묵히 끝까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해와 의심을 받았지만 참았습니다. 때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 확인되지 않은 말을 퍼뜨리지 않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남기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소문에 휩쓸려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그 질문이 우리를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 겁니다. 오태준은 지금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산책하고 조카와 밥을 먹고 책을 읽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이지만 그 하루가 소중합니다. 태준은 알고 있어요.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누군가를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하루, 진실을 기다릴 줄 아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태준이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